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교재 과학시대 종교를 말하다 이 가운데서 그 언어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 언어로 표현된 것들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좀 묶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페이지 89에서 95페이지까지를 주로 참조하시면 좋겠고, 저거를 위해서 저기서 한 이야기들과 연결되는 혹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미 공부한 부분인데 46페이지부터 그 다음에 앞으로 공부하게 될 177페이지 거기에 내용들이 그 언어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언어는 그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것이고 또 우리 인간에게 의식을 가진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언어에 관해서 언어의 과학, 언어의 해석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우선은 이제 우리가 그 서양 사람들이 스키엔티아라고 부르던 게 있죠. 스키엔티아.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여러 가지 학문, 특별히 이제 사이언스 같은 거.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무엇을 연구한다 그리고 어떤 학술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 용어를 다 쓰고 있죠. 특별히 이제 서양에서는 중세 시대에는 이걸 전부 묶어서 스키엔티아라고 했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현대에 분리돼서 얘기하는 종교라든가 그렇죠, 릴리전이나 사이언스나 과거에는 다 스키엔티아에서 온 거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너무나 다르고 거리도 멀게 느껴지는 과학과 종교, 종교와 과학이 어떤 점에서 이런 그 공통의 조상 혹은 공통 그 분모 혹은 공통의 그 팩터들, 그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것들을 설명하는데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써볼까요? 데이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묶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에 관련된 것들. 우리가 데이터라는 집합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다양하죠.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의 형태로 된 것도 있고 꼭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형태로 되지 않는 것도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어떤 패턴 혹은 뭐 기하학적인 패턴이 됐건 음악적인 패턴이 됐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묶어서 얘기하는 또 다른 중요한 그 개념이 있는데 과학적인 개념. 지금 현 21세기에는 이걸 이제 과학에서 중요하게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앞으로 정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보를 과학적인 대상으로 다루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데이터를 생각하셔도 좋고, 뭐 우리가 그 우리 한글이나 뭐 여러 가지 언어로 그 표기한 그런 기록물도 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자연에서 읽어낼 수 있는 어떤 패턴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넓은 의미로 인포메이션, 정보다 이렇게 현대에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데이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현대 과학이라는 데도 데이터가 꼭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데서도 데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없이
과학이나 종교 혹은 종교에 관련된 연구, 뭐 종교학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뭐 인문사회학 다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거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에서도 데이터가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과학에 있어서 데이터는 어떤 그 형태로 나타날 거냐,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 데이터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거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과학에서의 데이터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이제 어떤 포뮬라의 형식으로, 그 포뮬라의 형식, 어떤 논리 기호나 수식 혹은 수학 공식이라고 우리말을 할 수 있는데, 논리적인 어떤 기호식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공식,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종교에서의 데이터는 사실은 포뮬라의 형태로 우리한테 남겨지거나 혹은 우리가 이거를 어떤 대상으로 다룬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종교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야기의 형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의 형태로 이 데이터가 기록되기도 하고, 또 이야기 형태로 구전, 입에서 입으로 꼭 문자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문자 언어가 있고 비문자 언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록이라든가 문자로 남기지 않는 구두의 경우에는 어떤 이 데이터가 종교에 있어서는 이 스토리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데, 제일 그 중요한 어떤 이 스토리 전달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 어떤 장이랄까, 스토리 전달이 일어나는 무대는, 그걸 이제 종교에서는 뭐 리추얼 이런 말을 또 쓰죠. 어떤 종교적인 예식, 의식, 그 종교만이 갖는 독특한 어떤 표상의 방식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중요하죠. 근데 데이터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데이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오는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경험인데, 이게 이제 그 과학에서의 경험의 대표적인 게 익스페리먼트죠. 실험이 되는 거고, 혹은 이걸 더 일상적인 용어 말고 약간 과학적인 그 학술적인 용어로 하면 뭐가 되냐면, 관찰, 관측,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경험의 어떤 영역, 경험에 어떤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 같은 데서 당연히 관찰이나 관측,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가 형성이 된다, 생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종교의 경우에는 그럴까요? 예,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종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건에 대한 생생한 경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사실은 그냥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 혹은 어떤 대상에 대한 그것과의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경험은 내적인 경험도 있어요. 그냥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끝난 내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밖에, 우리 안에서의 경험도 있지만 안과 밖에 경험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바깥, 우리의 바깥, 혹은 이 경험의 주체의 그 외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때는 우리가 그 가장 좋은 말이 environment예요. 환경이에요. 환경. 그리고 이것을 특별히 어떤 그 언어와 관련해서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컨텍스트가 여기 텍스트란 말이 있죠. 컨텍스트라고 특히 해석과 관련해서는 이 우리 외부의 모든 그런 환경을 포함해서 물론 이제 우리의 경험과 관련된 환경이죠. 경험과 무관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외부와 관련해서의 환경 혹은 컨텍스트 혹은 또 다른 말로는 그냥 나의 외부 세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종교학에서 같은 어떤 그림을 놓고 그때마다 그 사용하는 용어의 다른 점 뭐 이렇게도 여러분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용어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죠. 그림이에요. 이 전체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는 경험으로부터 어떤 경험의 결과를 우리가 뭐 형태는 다양하더라도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또 역시 과학과 종교의 중요한 그 과정이 또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해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석도 하고 뭐 분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인지적인 어떤 작용을 통해서 결국은 1차적으로 얻어내는 거를 묶어서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수많은 다양한 그것도 차원이 다를 수도 있고요. 모델들을 우리는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자체로 그냥 우리가 갖고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모델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근데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죠. 여기 뭔가 어떤 작용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모델을 가지고 또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냐, 또 무엇과 상호작용하기를 원하냐 하면 이쪽에 우리가 그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있죠, theory. 그러니까 수많은 theories, 그 이론들을 얻고 싶어하죠. 자, 이 차이는 뭐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 여러분은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기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이 모델에 관해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겠구나. 이렇게 일단은 구분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겠구나.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나는 뭐 아직 이론이 뭔지 정의를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뭐 컨셉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양한 어떤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념의 문제고 여기는 그 모델의 문제다. 그렇죠? 물론 이게 이것과 같다, 이게 이것과 같다. 그럼 이걸 하나로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꼭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도 이것과 이것이 일치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 괴델이라는 그 천재가 밝혀냈죠. 그걸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그걸 통해서 이게 꼭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론에서 모델로 가는 것도 있고 모델에서 이론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보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거 중심으로 혹은 이거 중심으로 볼 수가 있어요. 출발을 여기서 해서 이것과 맞춰보기도 하고 이 컨셉,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 모델하고 맞춰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출발은 결국 우리가 상대하는 어떤 사건 혹은 대상에 대한 데이터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게 양쪽이 다 있다는 거죠. 사이언스, 릴리전 이렇게 다 측면이 있어요. 여기도 사이언스의 모델이 있고 릴리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에서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릴리전에서 종교에서의 이론,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 경험의 세계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해 문제죠. 이해 문제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론과 경험, 이 실험이나 관찰과 이론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론이 어떤 관찰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학의 역사에서.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보이질 않아요. 뭔지. 근데 어떤 이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어떤 안경, 렌즈를 가지고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다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여행을 가도 아는 만큼 보인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내가 뭐 어디를 간다. 유명한 어디를 갔다. 가서 다 경험이 되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간 만큼 그만큼 또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양쪽이 어떻게 보면 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하나씩 보지 않고 전체를 묶어서 보면 이거는 결국은 다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도는 거죠. 이렇게 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이것과 이것과도 영향이 있고 이것과 이것과도 영향이 있고 이것과 이것과도 영향이 있다. 상호작용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디서 뭐가 나왔나 하는 의미에서 화살표를 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다 화살표를 여러분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상호작용이란 말보다 저는 뭐 좀 다른 표현이 좋겠습니다면 그는 뭐 여러분이 대응이라고 해도 좋고 그렇죠? 상응 서로 대응한다 상응한다 해도 좋고 혹은 뭐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변환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과학에도 적어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종교에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과학의 그 해석이란 말이 있어요.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인문학에서는 역사나 인문이나 이쪽에서는 그 종교나 이쪽에서는 이런 말을 씁니다. hermeneutics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헤르메스라는 그 전령이에요. 그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어떤 메시지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 이름이 헤르메스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서 따서 이거를 전부 해석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이거는 분석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해석의 중요한 구조다. 그러니까 해석의 시스템 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스템입니까? 예. 데이터도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델도 그렇죠.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고 이론도 당연히 시스템으로 볼 수 있고 당연히 여기도 시스템으로 볼 수 있어요. 시스템으로 공부한 대로 여러분이 정의한 대로 하면 되고 이 전체를 더 크게 해석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겠다. 이거는 이제 하위, 서브 시스템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를 크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 이건 각각의 서브 시스템, 하위 시스템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계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과학도 이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종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스킨케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어떤 학술적인 활동에는 전부 이런 그 중요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해가 여기 있다고 할 수 있고 경험이 여기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과 이해 사이, 이해와 경험 사이 이거를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걸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중요하게 이 해석에 있어서 보통 이제 과학이나 일반 그 시스템 하는 데서는 이쪽을 이제 그 아래쪽이라고 얘기해요. 로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래쪽. 그다음에 이쪽을 추상적이니까 higher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낮은 차원에서 추상적인, 그러니까 higher 차원, 고차원으로 가는 그쪽의 연구를 얘기하고 방법론을 얘기하고 이거 여기서 이루가는 거는 higher에서 lower, 그러니까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가는 그런 접근 혹은 방법 혹은 생각 혹은 실제로 어떤 그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면은 거기에 그 코제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시면 여러 가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일로 가면 보면 상위에서 하위 차원으로 가는 인과 법칙, 인과 율,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고, 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어떤 사건이, 그러면은 이거는 상향식이 되겠죠. 다른 말로는 이거는 바텀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간다 해서 탑다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그 자연과학에서 쓰기도 하고 공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말을 쓰고 다 같은 겁니다. 다 같은 건데 표현 방식이 강조점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언어는 어디에 필요할까요? 사실은 언어, 그럼 1차적으로 언어로 뭘 기록해야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뭐 실험을 하면 실험 결과를 수식이 됐건 그 포뮬러가 됐건 우리가 쓰는 일반 언어가 됐건 언어로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의 그 경전, 그리스도교로 말하면은 바이블, 성서, 성경 같으면 다 언어로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일차적으로 여기에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어는 꼭 여기에만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모델을 만들어내고 모델을 설명하는데도 그렇죠. 언어가 필요하겠죠. 왜? 언어가 없이 우리가 그림으로만 모든 걸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론은 더 언어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다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언어가 필요합니다. 실험을 설계하고 그 실험을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수많은 어떤 단계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표현할 거냐 할 때 또 언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언어는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거에 다 관련이 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이론이나 그 당시에 실험이나 그 당시 데이터나 그 당시의 모델에 따라 얼마나 더 그 강력하게 연관성이 있느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언어가 역시 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예를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델에도 과학에 특히 어떤 분야에 또 어디 가면 그 모델들이 나오고 종교에도 어떤 종교에 어디에서 또 어디를 보면 또 그 모델들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그 모델들에 대한 개념화 작업 혹은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는 데까지 되려면 자 여기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가 될 수 있냐면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이 된 명제다. 이렇게 하시거나 혹은 증명이 된 센텐스예요. 그러니까 증명이 된 명제, 증명이 된 진술, 증명이 된 문장, 스테이트먼트 이게 다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증명이 된다는 건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의 논리를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모순이 되면 우리가 이론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체킹이 되는 거예요. 모델은 뭘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그림으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저기 움직이는 거하고 맞춰봤을 때 맞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죠. 맞춰보는 거예요. 어떤 대상하고 사건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나름대로 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이거는 그 안에서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모델을 만드는 걸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모델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학에서도 이게 중요하고 종교에서도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에서 어떤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델링을 하는 거죠.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가지고 또 맞춰보는 거예요. 얼마나 잘 맞나. 그리고 그 모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개념화하는 걸로, 개념화하는 건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언어를 사용했을 때 그 언어 내부에서 모순이 없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다 일관된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 걸 체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맞으면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버릴 수, 여기서 일부를 버릴 수 있고 모델에서도 만들었는데 안 맞으면 버릴 수 있고 당연히 이론에서도 뭔가 안 맞으면 버릴 수 있는 거죠. 컨셉도 내가 잘못했으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도 마찬가지예요. 내 경험 중에 다시 해보니까 아니다 하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여지도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현대과학 마찬가지예요. 현대과학도 경험한 것, 그 observable, 그 관측 대상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양자라는 거, 퀀텀이나 양자 물리학에서 하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다 이거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고전 물리, 고전 과학도 마찬가지죠. 관측할 수 있어요, 대상. 그리고 그걸로부터 데이터를 얻어내는데 고전 물리학하고 현대 물리학은 상당히 다른 데이터를 갖게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전 물리학에서는 거시세계, 매크로한 세계고 그 양자물리, 현대 물리에서는 굉장히 작은 그 분자, 그 원자 그 단위의 이제 마이크로한 세계. 이게 달라요, 데이터가. 같은 걸 봐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겠다. 따라서 모델링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다양한 모델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론적으로 맞느냐 틀리냐를 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다 오케이, 그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론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이론은 혹시 우리가 실험을 했지만 경험을 했지만 여기로 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아예 데이터도 우리가 갖지 못할 정도로 뭘 잘 모르겠는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영향을 당연히 줄 수가 있고 또 이 실험이 이 이론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고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학이란 것도 크게 보면 이런 구조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종교도 그렇습니다. 여기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면 우리가 구체적인 거는 상당히 달라 보여도 이 큰 틀에서 보면은 같이 공유하는 것들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은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하지만 이걸 쭉 따라 올라가서 크게 위에서 보면 그 하나의 이름 스키엔티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학술적인 학문적인 그 연구의 세계, 탐구의 세계를 하나의 공통 조상이라고 할 만큼 이런 그 그림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결국은 뭘 하고 싶은 거냐?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이제 컨셉 이렇게 돌기도 하고 이렇게 오는 거를 결국은 이거는 그 개념화하는 작업이죠. 컨셉추얼리제이션, 개념화하는 작업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결국은 이해했다 혹은 뭐 경험했다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의미가 뭐냐 우리가 경험한 그 사건의 의미가 뭐냐 그런 얘기를 하려면 이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를 인간은 추구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언어적 존재인데 특별히 의미를 추구하는 언어적 존재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언어적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사실은 의미를 위해서는, 의미 있는 걸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의미를 위해서는 희생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던지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론 과학적인 존재고 종교적인 존재이지만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의미적인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미. 그래서 여기서 결국 알고 싶은 건 의미다. 그리고 그런 걸 추구하는 것, 우리가 해석학 혹은 뭐 인터프리테이션이나 혹은 이 사이언스나 혹은 허메노이틱스, 해석학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한번 잘 그 머릿속에 그림으로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